출발을 앞두고 나는 오랜만에 큰 결심을 했다.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직접 준비한 것이다. 평창의 5성급 리조트 항공권 관광지 입장권까지 모든 걸 완벽히 예약했다. 어머님이 눈꽃 축제를 꼭 보고 싶다고 하셨으니 이번만큼은 환심을 사고 싶었다. 키보드의 마지막 확인을 누르자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 여행이 혹시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해줄까? 팀장님, 온 가족이 여행 가시나 봐요. 회사 후배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묻자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다정하다니. 사실은 시댁에 더 잘 보이려는 처절한 노력일 뿐이었다. 결혼 후 줄곧 나는 시어머니 눈에 서울깍쟁이 며느리였다. 살림도 못하고 일만 하는 여자. 그날 저녁 남편 지훈에게서 카톡이 왔다. 연우야, 엄마가 날씨 영하 15도라니까 꼭 두꺼운 패딩 챙기래. 순간 짜증이 치밀었다. 30살이나 된 내가 무슨 옷을 입을지도 일일이 간섭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번 여행은 관계 개선이 목적이니 참기로 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은 이미 여행 가방으로 가득했다. 시어머니가 온 가족을 지휘하며 짐을 싸고 있었다. 나를 힐끗 본 뒤 내일 아침 일찍 기차 타야 하는데 짐 다 쌌나 나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금방 싸겠습니다. 밤이 되자 불편한 기류는 더 선명해졌다. 남편은 휴대폰만 들여다본 채 형님이 우리 먼저 서울역에 데려다 준대라며 무심하게 말했다. 왜 함께 가지 않느냐는 내 질문에는 늘 같은 답이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연애 시절 독립적이던 그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다음 날 나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남편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우리 먼저 서울역으로 출발했어. 당신은 바로 KTX 타는 곳으로 와. 캐리어를 끌고 택시에 몸을 실어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가족은 이미 기차에 올랐다고 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내 좌석은 이미 사용 중이라는 것이다. 승무원이 확인해 주었다. 박하윤 어린이 승차권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신우이의 5살 딸 하윤이. 순간 머리가 얼어붙었다. 내 자리를 내 동의도 없이 아이에게 준 거였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자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그러시잖아. 애가 어리니까 혼자 앉힐 수 없다고. 당신은 다음 기차 타면 되잖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가족여행에서 나는 이미 제외된 사람이었다. 기차 출발을 앞두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자 그의 첫마디는 짜증으로 가득했다. 아직도 안 탔어. 곧 출발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자리는? 왜 하윤이가 앉아있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엄마가 그러시잖아. 애가 어려서 혼자 앉히기 뭐하니까 네 자리를 줬어. 넌 일 때문에 바쁘니까 다음 기차 타면 되잖아. 그 말투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가벼웠다.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다. 내 자리인데 왜 나에게 묻지도 않고 내 권리를 빼앗는 거지? 승무원은 안쓰러운 얼굴로 지금은 일반석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아요? 끊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손에 쥔 승차권이 구겨졌다. 객차에 앉아 무심히 휴대폰을 넘기다 신우이지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됐다. 온가족 강원도 여행 출발이라는 문구와 함께 시댁 식구들이 환하게 웃는 사진. 그 자리 원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러나 좀 이렇게 노골적으로 배제당한 적은 없었다. 결혼 3년 나는 그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필요할 때 불려오고 필요 없으면 버려지는 짐짝일 뿐이었다. 2시간 뒤 좁은 일반석에 앉아있던 나는 옆자리 남자의 코 고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3년 동안 겪은 기억들이 영화처럼 스쳐갔다. 냉장고와 옷장을 뒤지며 살림 못한다던 시어머니 가족 모임에서 늘 구석으로 밀려나던 나 부산 사투리로만 대화하며 나를 외톨이로 만들던 그들. 지우는 한 번도 나를 감싸지 않았다. 평창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 내가 무사히 도착했는지조차 관심이 없는 사람들. 칼바람을 맞으며 호텔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실었다. 한편으로는 아직 희미한 기대가 남아 있었다. 혹시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지훈이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지 않을까? 그러나 호텔 프런트에서 직원이 전한 말은 내 기대를 무너뜨렸다. 고객님 예약은 취소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박지훈 님이 전화로 고객님이 못 오신다며 예약하신 방을 가족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요청하셨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 방을 없앤 것도 모자라 내 이름으로 자기들 방을 키워 올린 것이다. 호텔은 만실. 나는 환하게 빛나는 로비 한가운데서 비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씁쓸한 소리였다. 그때 깨달았다. 박지훈에게 나는 호텔방 하나만도 못한 존재였구나. 호텔 예약 내역에는 분명히 내 이름 서연우가 적혀 있었다. 내 손가락이 잠시 취소 버튼 위에 머물렀다가 단호하게 눌렀다. 당신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도 더는 필요 없다. 프런트 직원은 동정 섞인 눈빛으로 조심스레 물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베어내듯 몰아쳤다. 하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선명해졌다. 곧바로 휴대폰을 열어 모든 예약을 확인했다. 시부모의 더블룸 시누이, 부부의 스탠다드룸, 그리고 그들의 스위트룸까지. 모두 내 카드로 보증된 것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망설임 없이 전체 취소를 눌렀다. 카드 승인 취소 문자가 도착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웃음이 났다. 적어도 내 돈으로 그들을 편하게 해줄 일은 더는 없겠지. 근처 다른 호텔을 찾아 예약하며 나는 거의 쓰지 않던 회사 법인카드를 꺼냈다. 남편은 모르는 카드였다. 혼자 체크인한 방은 넓고 환했으며 통유리 너머로 평창의 야경이 펼쳐졌다. 캐리어를 한쪽에 던져두자 마치 수년 묵은 짐을 내려놓은 듯 온몸이 가벼워졌다. 그러나 휴대폰을 켜자마자 미친 듯 울리는 부재중 전화 알림.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심지어 시누이까지. 벨소리를 끊고 나니 곧바로 지훈의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우, 너 제정신이야? 네가 호텔 취소해서 지금 우리 가족 전부 영하 15도 길바닥에 서 있다고. 나는 창밖 불빛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안 됐네요. 그게 무슨 태도야. 당장 다시 예약해. 아빠 엄마 쓰러지시겠다니까. 그의 다급한 외침에 나는 단호히 말을 잘랐다. 박지훈 씨, 당신들이 내 기차표를 없앨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물어봤어요. 내 방을 취소했을 때 내가 어디서 자야 할지 생각은 했어요. 순간 전화기 너머가 고요해졌다. 하지만 곧 남편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이게 지금 복수하는 거야. 고작 사소한 일 때문에 사소한 일. 그 말에 가슴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다. 온 가족 앞에서 따돌림 당하는 게 당신 눈에는 사소해 보여요. 내 감정은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불평, 아이의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빨리 호텔 다시 예약해. 무슨 일이든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불가능해요. 이번 여행에 내 자리를 원하지 않았으니 숙소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세요. 지금 눈꽃 축제 성수기라 방 구하기 힘드실 겁니다. 행운을 빌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는 뒤 전원원까지 꺼버렸다. 통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눈가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입가에는 오히려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결혼한 뒤 처음으로 박지훈에게 싫다라고 말한 순간이었다.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나에게는 낯설 만큼 깊은 평온이 찾아왔다. 코 고는 소리도 한밤중에 간섭도 없는 오롯이 나만의 공간. 아침 햇살이 쏟아지자 나는 여유롭게 조식을 즐겼다. 휴대폰을 켜자 새벽 3시에 도착한 지훈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겨우 방 잡았어. 허름한 민박이다. 부모님은 침대 나랑 지혜는 바닥에서. 이제 만족하냐 나는 손가락을 멈췄지만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인스타그램에는 시누이 지혜가 어두운 민박 방 사진을 올려놓고 강원도에서의 첫날 밤 잊지 못할 경험이라고 쓴 글. 그 아래 시어머니의 댓글은 어떤 사람들은 늙은이랑 애들은 생각도 안 한다. 나는 화면을 닫았다. 더는 변명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 나는 참고 견디는 서연우가 아니었으니까. 따뜻한 라떼를 들고 안목 해변을 걷자 마음이 점점 가벼워졌다. 그때 모르는 번호가 울렸다. 조심스레 받자 시누이, 남편 준서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드디어 전화 받으셨네요. 지금 병원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강릉 아산병원 응급실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정말 아프신 걸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그러나 혹시라도 진짜라면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은 북적였고 구석 의자에 앉아있는 시댁 가족이 눈에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얼굴빛이 확실히 창백했다. 지훈이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손목을 거칠게 잡았다. 드디어 왔구나. 빨리 접수부터 해. 나는 손을 뿌리치며 의사를 찾았다.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좀 지켜봐야 한다더라. 묻지 말고 돈부터 내. 지우는 귀찮다는 듯 대꾸했다. 나는 가방에서 의료보험증을 꺼내며 차갑게 말했다. 이걸로 하세요. 순간 지훈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보험증 있었으면 진작 말하지. 어제 민박에서 20만 원이나 날렸잖아.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쏘아붙였다. 당신들이 내 방을 취소했을 때 내가 보험증이 필요할 거라곤 단 한 번도 생각 안 했겠죠. 그 말에 지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언성이 높아졌다. 너 진짜 작작 좀 해. 엄마가 저 지경인데 아직도 사소한 일로 따지냐. 지훈의 고성이 응급실에 울려 퍼졌다. 시선이 쏠리자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연우야, 엄마가 잘못했다. 지훈이랑 그만 싸우렴. 창백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다. 어쨌든 어른 아닌가. 나는 수납 창고로 향했다. 뒤따라온 지혜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언니 어젯밤은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너무 심했잖아요. 하윤이가 추워서 울었다고요. 나는 고개를 돌려 단호히 말했다. 지혜야, 내가 어젯밤 어디서 잤는지 알아. 내 돈 내고 다른 호텔에서 혼자 잤어. 당신들 가족이 묵는 스위트룸이나 스위트룸에는 내 자리가 없었으니까. 의사가 나와 큰 문제는 없으니 약 드시고 쉬시면 된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힘없이 내 손을 잡았다. 연우야, 집에 가자. 가족끼리 잘 지내야지.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집 나를 이방인 취급하는 그 집이 무슨 집이지? 지훈이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가자. 내 호텔에서 좀 쉬자. 내 호텔이요, 당연하지. 네가 예약 취소했으니까 이제 네 방밖에 없잖아. 그제야 깨달았다. 사과도 반성도 아닌 단지 편히 쉴 방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안 돼요. 제 방은 1인실이래요. 우리끼리 비좁게 자면 되지? 싫어요. 병원비는 제가 냈으니 나머진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니가 울부짖었다. 내가 무슨 팔자가 이리 사나워서 이런 며느리를 봤나. 지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서연 꼭 이렇게 험한 꼴을 봐야겠어. 나는 현금을 꺼내 쥐어주며 말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진심으로 사과할 게 아니라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뒤돌아서는 순간 등 뒤로 시어머니의 통곡과 지훈의 저주가 쏟아졌지만 나는 더는 돌아보지 않았다. 병원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택시 기사님이 물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나는 숨을 고르고 미소 지었다. 대관령 눈꽃 축제로요. 얼음 조각들이 햇살에 반짝이며 눈부셨다.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사이 따뜻한 핫초코를 들고 나는 홀가분하게 사진을 찍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대학 동기 수진이었다. 야, 너 진짜 강원도야? 왜 혼자야?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자면 길어 라고 답했다. 그리고 지난 며칠의 이야기를 간단히 전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진의 목소리가 터졌다. 대박, 네가 드디어 싫다고 말했구나. 난 네가 자랑스러워. 코끝이 찡해졌다. 왜 다른 사람 눈에는 이렇게 똑똑히 보이는데 나는 3년 동안 스스로를 속여왔을까? 수진이 물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 묵어 안전은 하지? 다른 호텔에서 혼자 지내? 괜찮아. 수진의 물음에 나는 카메라를 돌려 눈부신 얼음 조각들을 비췄다. 적어도 길바닥에서 자는 것보단 낫지. 수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꼴 좋다. 이제 걔네도 버림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겠네. 그러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앞으로 어쩔 거야. 나는 멍하니 얼음성 앞에 서 있었다. 그래, 이번 충돌은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문제는 이미 부서진 결혼이었다. 모르겠어. 어쩌면 이혼해야 할지도.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함께한 새해가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다. 수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난 널 지지해. 하지만 꼭 기억해. 증거를 모으고 널 지켜. 박지훈이랑 그 가족 쉽게 놔주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바라본 얼음성은 황혼 속에서 빛을 발하며 동화 같은 풍경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셀카를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혼자 하는 여행 의외의 아름다움. 잠시 후 예상대로 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너 지금 눈꽃 축제에 있지? 우리는 병원에 민박까지 고생하는데 넌 아주 신나구나.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래요. 아주 즐거워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으니까.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나는 얼음 미로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말했다. 당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변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요. 지우는 숨을 몰아쉬더니 말했다. 알았어, 내가 사과할게. 됐지, 이제 호텔 다시 예약해 줄 수 있어. 그 민박 정말 못 견디겠다. 또다시 조건부 사과였다. 나는 냉소하며 말했다. 당신은 문제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는 폭발했다. 자리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난리야?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고?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요. 당신은 언제나 남들의 시선만 신경 썼죠. 내 마음은 단 한 번도. 마지막으로 묻는다. 호텔 예약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요. 좋아. 후회하지 마. 전화를 끊 차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다. 예전 경험상 이제부터는 친척들의 전화, 도덕적 비난 협박이 쏟아질 차례였다. 예상대로 10분도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우야, 엄마가 잘못했다. 우리 지훈이 성격이 급해서 그러니 이해해라.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계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한 가족이 하룻밤 원수지고 살 수는 없지 않니? 또다시 물타기였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어머니,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건강 잘 챙기세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꺼버렸다. 오늘의 즐거움을 망치게 할 순 없었다. 나는 가장 높은 얼음 미끄럼틀 줄에 섰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새언니, 몸이 굳었다. 천천히 돌아보니 지혜와 준서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하윤이는 준서의 품에서 잠든 채였다. 정말 우연이네요.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우연지혜가 비웃듯 되물었다. 우리가 언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요? 엄마는 병원에 있는데 언니는 여기서 신나게 노네요. 지혜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병원비도 냈고 직접 뵙기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큰 문제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지혜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우린 어젯밤 민박에서 하윤이 열 때문에 밤새 고생했어요. 나는 단호히 끊었다. 그건 당신들 선택이었죠. 나를 존중하는 선택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곧장 얼음 미끄럼틀로 향했다. 20m 높이에서 단숨에 미끄러져 내려오자 바람 소리에 모든 번뇌가 날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출구에는 지혜와 준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형님 돌아가시죠? 한 가족끼리 이야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준서가 중재자인 척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만약 지혜 씨가 공항에서 온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준서는 입을 다물었다. 지혜가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저런 양심 없는 사람과는 말할 필요 없어. 그들이 떠난 뒤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더는 축제장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택시를 잡아 호텔로 돌아왔다. 그런데 로비에서 지훈이 분노에 찬 얼굴로 다가왔다. 서연우, 너 정말 너무하는군. 그가 내 손목을 거칠게 잡았다. 나는 몸부림쳤지만 소나기는 쇠처럼 단단했다. 직원이 다가와 물었다. 손님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지우는 큰 소리 쳤다. 우리 부부 문제니 신경 끄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저 이 사람 몰라요. 보안팀 불러주세요.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직원이 무전을 치자 그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남긴 말은 섬뜩했다. 좋아. 기다려. 그가 떠난 뒤 직원이 걱정스레 물었다. 경찰을 부를까요? 나는 억지 미소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방만 바꿔주세요. 혹시 또 찾아올까 무서워서요. 새 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는 순간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조금 전 그의 눈빛은 아내를 보는 게 아니라 원수를 노려보는 것 같았다. 휴대폰에는 시어머니 지은 심지어 친척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네가 철없고 불효해서 어르신들 고생시킨다. 가장 아팠던 건 시아버지의 말이었다. 연우야 내게 너무 실망했다. 지훈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이렇게 배신을 하니.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다. 이 집안에서 나는 언제나 틀린 사람이었고 언제나 희생해야 하는 존재였다. 깊은 밤 모르는 번호로 MMS가 도착했다. 열어본 순간 피가 얼어붙었다. 대학 시절 동기들과 찍은 단체 사진에서 내 얼굴과 한 남자 동기의 얼굴만 따로 잘라내 교묘하게 붙여놓은 합성 사진이었다. 이 더러운 년아. 말 안 들으면 이 사진 회사에 다 뿌려버린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잡을 수조차 없었다. 누가 보낸 걸까? 답은 뻔했다. 박지훈? 아니면 지혜? 그때 수진의 전화가 걸려왔다. 연우야 방금 모르는 메일을 받았는데 네가 바람 폈다는 사진이 들어있어. 이게 뭐야? 나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가짜야 대학 시절 단체 사진을 포토샵으로 조작한 거야. 수진은 씩씩거렸다. 그럴 줄 알았어. 틀림없이 지훈 쪽에서 흘린 거야. 벌써부터 널 무너뜨리려는 거라고. 심장이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명예까지 짓밟아 굴복시키려 한다니. 이게 과연 가족일까?
수진아, 나 어떻게 해야 해? 수진은 단호했다. 첫째 증거는 전부 저장해. 둘째, 어떤 메시지에도 답하지 마. 셋째, 내일 당장 서울로 돌아와. 혼자 강원도에 있지 마. 넷째, 변호사 찾아. 빠를수록 좋아.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창밖 평창의 불빛은 반짝였지만 내 결혼은 이미 완벽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아침 비행기 알림 메시지가 떴다. 이미 서울행 표를 예매해 두었기 때문이다. 짐을 싸다가 캐리어 속에서 딱딱한 물건이 걸렸다. 지훈의 예비 휴대폰이었다. 출발 전날 짐 정리해 준다며 내 가방에 슬쩍 넣은 모양이었다. 그는 늘 그랬다. 내 짐이 무거워지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물건을 쑤셔 넣곤 했다. 버리려다 문득 손이 멈췄다. 비밀번호는 지훈의 생일도 우리의 결혼기념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일을 입력하자 잠금이 풀렸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처음엔 별다른 게 없었다. 그러다 카카오톡 알림 하나가 튀어나왔다. 지훈 씨 보고 싶어요. 어젯밤 너무 짜릿했어요. 언제 이혼할 거예요? 프로필에는 젊은 여자 셀카. 이름은 행정팀 미나윤. 눈앞이 번쩍했다. 이어지는 대화에는 부모님께 설날 인사드리러 간다던 약속 아내가 짜증난다던 불평 들킬 뻔했다는 농담까지. 나는 숨이 막혔다. 가족여행 부모님께 효도. 전부 위장이었다. 회사 여직원과의 불륜을 감추기 위한 가짜 무대였던 것이다. 클라우드 앨범에는 다정한 커플 사진, 호텔 영수증이 남아 있었다. 반년 동안 이어진 관계. 가장 잔인한 건 내 생일날의 영수증이었다. 그날 그는 회식이라며 새벽에 들어왔었다. 박지훈? 이를 갈며 이름을 내뱉자 눈물이 시야를 가렸다. 3년의 결혼이 결국 이런 배신으로 끝나는구나.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모든 기록을 캡처하고 이메일로 백업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다. 싸워야 했다. 변호사가 필요했다. 짐을 챙기려던 순간 호텔방 전화가 울렸다. 박지훈이라는 분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급한 일이라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나는 숨이 막혔다. 로비 소파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지혜 부부까지 온 가족이 줄지어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심판대 같았다. 연우야. 지훈이 먼저 달려와 손을 내밀었다. 비굴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한 발 물러섰다. 할 말 없어요. 미나윤 씨가 이미 다 말해줬으니까.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네가? 어떻게 알아? 사람이 들키기 싫으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죠. 반년 동안의 호텔 영수증 메시지 다 봤어요. 순간 로비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연우야, 무슨 헛소리야.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아드님이 애인 이름을 하윤이라고 불렀네요. 공교롭게도 손녀 이름과 똑같죠.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고 지혜는 숨을 삼켰다. 지우는 당황한 듯 무릎을 꿇었다. 연우야,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가 날 유혹한 거야. 난 너밖에 없어.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다. 드라마 속 장면처럼 무릎 꿇는 남편. 하지만 현실의 나는 불쌍함이 아닌 역겨움만 느꼈다. 일어나요. 영희 그만해요. 우린 끝났어요. 그가 내 어깨를 거칠게 잡았다. 안 돼, 난 이혼 못해. 소나기가 살을 파고들자 미간이 찌푸려졌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다. 지우는 마지못해 손을 놓았지만 분노에 가득 찬 눈빛으로 으르렁거렸다. 네가 이혼을 원해. 널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릴 거야.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음란한 메시지를 보여주며 차갑게 말했다. 회사 전체 메일로 뿌리면 누가 매장당할까요? 그의 얼굴은 벼락 맞은 듯 굳어졌다. 시어머니가 달려와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너 뭐 하는 짓이야?
집안 망신시키려고 나는 날렵하게 피하며 말했다. 망신이요? 아드님이 바람 피울 때는 왜 걱정 안 하셨나요? 나는 마지막으로 가족을 향해 선언했다. 증거는 모두 확보했어요.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뵙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지훈의 히스테릭한 외침이 울려 퍼졌다. 서연, 넌 끝났어. 가만 안 둬 방으로 돌아온 나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주며 말했다. 잘했어, 연우야. 그 증거들이면 충분해. 박지훈, 이제 끝이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다. 3년의 결혼이 얼마나 연약한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짐을 싸서 공항으로 가려던 순간 로비 구석에서 홀로 앉아있는 시어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창백한 얼굴, 눈가에 맺힌 눈물. 나는 본능적으로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힘없이 떨리는 그녀의 모습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연우야, 엄마는 정말 몰랐다. 그 못난 지훈이 그래도 이혼은 안 된다. 그녀가 내 손을 꼭 붙잡았다. 여자가 이혼하고 어떻게 살아? 남들이 우리 박씨 집안을 몰아보겠니? 시어머니의 말은 늘 같았다. 언제나 남의 시선, 내 감정은 뒷전이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빼며 말했다. 어머니 시대가 변했어요. 이혼은 더 이상 흉이 아니에요. 그럼 재산은 집은 지훈이가 먼저 돈을 냈는데 결국 본심이 드러났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혼인 후 재산은 공동재산입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드님 불륜이 알려지길 원치 않으신다면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얼굴빛이 여러 번 바뀌다 결국 힘없이 주저앉았다. 너 변했구나. 네, 변했어요. 더는 당하고만 살지 않으려고요. 캐리어를 끌고 호텔을 나섰을 때 평창의 햇살은 눈부셨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시댁 식구들의 연락처를 모두 삭제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작은 도시가 점점 멀어졌다. 마음속에 남은 미련도 함께 사라졌다. 이 결혼은 얼음 조각처럼 겉만 아름답고 속은 연약했다. 결국 진실의 햇살 아래 녹아내리고 말았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수진이 소개해준 법무법인을 찾았다. 변호사 장미영 씨는 침착하고 단호한 중년 여성이었다. 내 이야기를 다 들은 뒤 그녀는 말했다. 이 소송은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장 변호사는 조목조목 짚었다. 아파트는 혼인 후 구입하셨죠? 남편 월급은 가게에 쓰인 적 없고 대출금만 상환했다. 이건 명백한 경제적 통제입니다. 외도 증거까지 있으니 재산 분할도 유리해요. 폭력적 성향은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직접 맞은 적은 없지만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고 손목을 세게 잡은 적은 있어요. 좋습니다. 기록해두죠? 어떤 폭력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2시간 상담 후 내 가방은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으로 가득 찼다. 사무실 건물을 나서자 서울의 햇살이 눈을 찔렀다. 한 달 전만 해도 단순한 주부였는데 지금은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때 낯선 번호가 떴다. 전화를 받자 놨고 음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연우, 너 변호사 찾았더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대답하기도 전에 지훈이 이어 말했다. 내가 어떻게 아는진 신경 끄고 경고한다. 일 크게 만들지 마. 아파트 예금 넌 한 푼도 못 가져갈 거야.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법이 공정하게 판결해 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 미행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접근 금지 신청할 겁니다. 내 말에 지우는 비웃었다. 너만 변호사 있어. 우리 엄마가 벌써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 붙였어.
내 꼼수 안 통해. 통화가 끊기자 손이 덜덜 떨렸다. 이 싸움 결코 쉽지 않겠구나. 임시로 얻은 원룸으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졌다. 초라하지만 적어도 안전한 피난처였다. 잠시 눈을 붙이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연우야, 얘기 좀 하자. 지훈이 잘못한 거 맞다. 내가 혼내줬다. 처음에는 상냥했지만 곧 설득이 이어졌다. 이혼까진 하지 말자. 지훈이가 그 여자랑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새해 부부인데 이렇게 끝내는 건. 나는 차갑게 끊었다. 정말 외도 하나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지난 3년 제가 어머니께 가족으로 대접받은 적 있었나요? 제 옷장 냉장고까지 간섭하시면서요. 이건 결혼이 아니라 감옥이었어요. 침묵 끝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돌변했다. 그래, 기어이 이혼하겠다는 거구나. 좋아. 두고 봐. 집은 우리 돈으로 시작했어. 넌 한 푼도 못 가져가. 전화는 날카롭게 끊겼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온정이 통하지 않자 곧바로 협박. 늘 그랬다. 그때 카카오톡 알림이 떴다. 김도연입니다. 서울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대학 동기였다. 수락하자 메시지가 이어졌다. 정말 너 맞지? 외국에서 돌아왔어. 밥 한번 먹자. 순간 망설였지만 곧 생각을 바꿨다. 왜 안 돼? 나도 내 사회생활을 되찾아야지. 약속을 잡자 마음이 가벼워졌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변호사 조언대로 은행에서 계좌 내역을 출력하고 구청에서 부동산 서류를 발급받았다. 그때 후배 이대리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팀장님, 빨리 회사로 와 보셔야 해요. 로비에서 어떤 분들이 소란을 피우는데 팀장님 시댁 식구들이래요. 피가 싸늘하게 식었다. 박지훈 결국 내 일터까지 쳐들어왔구나. 회사 앞에 도착하자 이미 인파가 몰려 있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건물 밖까지 울려 퍼졌다. 우리 며느리가 회사 남자한테 홀려서 남편도 자식도 버리려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혜가 거들었다. 우리 새언니 원래 현모양처였는데 이 회사 들어오더니 사람이 변했어요. 누가 나쁜 물을 먹인 거예요? 동료들이 난처한 얼굴로 지켜보는 가운데 보안 요원들이 간신히 그들을 막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곧장 앞으로 걸어 나갔다. 어머니, 지혜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순간 회사 로비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애원했다. 연우야, 집에 가자. 지훈이도 잘못했다고 한다. 네가 이렇게 버리면 안 돼. 나는 손을 뿌리치며 단호히 말했다. 회사에선 이러지 마세요. 사적인 일은 밖에서 하세요. 그러자 지혜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네가 전화를 안 받으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 나는 분노로 몸이 떨렸다. 제 직장은 생각 안 하세요? 제 평판은요. 지혜가 비웃었다. 평판 바람 피운 네가 무슨 평판 타령이야. 바람이라니요. 분류는 박지훈 씨가 했어요. 증거도 있어요. 내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사진 묶음을 꺼내 바닥에 뿌려버렸다. 여러분, 이게 우리 며느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바닥에 흩어진 사진을 보는 순간 피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또다시 조작된 합성 사진들이었다. 이건 조작이에요. 내가 허리를 숙여 사진을 줍자 지혜가 나를 밀쳐내며 소리쳤다. 발뺌하지 마. 우리 오빠가 널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배신해 순식간에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결국 보안 요원들이 시어머니와 지혜를 끌어냈다. 떠나며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눈빛을 남겼다. 서연 널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동료들은 동정과 불안이 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누군가 사진을 주어 조심스레 내게 건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주며 눈물이 고였다. 팀장님,
휴게실에서 쉬세요. 후배 이대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인사팀에 먼저 보고할게. 인사팀장은 내 말을 다 들은 뒤 조용히 어깨를 두드렸다. 직원들의 개인 문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소동은 다시 일어나선 안 됩니다. 회사 이미지가 걸려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그가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이 사진들 정말 조작된 게 확실합니까? 100% 확실합니다. 원본도 있어요. 날짜도 안 맞고 사진 속 옷도 제게 아니에요. 그제야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군요. 하지만 경영진에서 내년 승진 후보로 검토 중인데 이런 소문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왜 피해는 내가 감당해야 하지? 왜 이혼은 여자에게만 짐이 되는 걸까?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눈물을 터뜨렸다. 한참 후 눈물을 닦고 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일을 설명하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전형적인 명예훼손 전략이에요. 당신을 깎아내려 협상에서 우위를 잡으려는 거죠. 걱정 마세요. 우리 쪽에서 명예훼손 맞고소를 준비하겠습니다. 퇴근길 뜻밖에도 김도연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한테 얘기 들었어. 오늘 힘든 하루였지. 그의 따뜻한 미소에 눈물이 터질 뻔했다. 레스토랑에 앉아 우리는 대학 시절과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다. 민감한 주제는 피했지만 오랜만에 마음껏 웃을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도연은 진지하게 말했다. 연우 씨, 어떤 도움이든 필요하면 연락해요. 저도 법 쪽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 깨달았다.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 좋은 일이 많다. 그런데 나는 불행한 결혼 속에서 새해를 허비했구나. 집에 돌아오자 또다시 지훈의 전화가 왔다. 이제 만족하냐? 오늘 그 꼴 보고도 만족하냐고. 나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어른답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는 비웃었다. 네가 증거 모을 땐 어른답게 해결할 생각 안 했잖아. 마지막 기회다. 소송 취하하고 집에 돌아와. 그럼 우리도 덮어주지. 안 그러면 내 커리어 끝장낼 거야. 온몸이 차가워졌다. 결국 이게 그들의 비장의 무기였다. 박지훈 씨 차라리 실업자가 되더라도 그 감옥으로 돌아가진 않겠어요. 잠시 정적. 이어 들려온 건 이를 가는 소리였다. 좋아. 넌 실업자가 될 준비나 해. 더러운 년. 통화는 거칠게 끊겼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협박과 위험 명예 훼손. 그들의 모든 수단은 나를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먼저 회사 대표를 찾아갔다. 대표님 소문이 퍼지기 전에 직접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님은 내 이야기를 다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연우 씨의 능력이지 사생활이 아닙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다. 문제는 박 씨 집안이 이쪽과 연줄이 있다는 거예요. 일이 번거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 대표님이 말을 이었다. 상하이 지사의 새 팀을 꾸리는 중입니다. 책임자가 필요해요. 연우 씨가 원한다면 고려해 보세요. 상하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곧장 장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분석했다. 법적으로 근무지 이동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좋아요. 법정에서 우리는 결혼을 지키기 위해 해외 발령까지 감수했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을 준비하면서도 동시에 지키려 노력했다는 증거라니 아이러니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승부를 가를 카드일지 모른다. 1900499 이것은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박지훈 씨의 과실에 있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증명해 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상하이는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를 의미했지만 동시에 이 전쟁에서 잠시 도망치는 것을 의미했다. 정말 가야 할까 망설이고 있을 때 도연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상하이로 갈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 마침 다음 주에 그쪽으로 출장 가는데 같이 커피 한잔 할래요? 현지 친구들 소개해 줄게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좋아요. 어쩌면 이것이 운명이 나에게 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발령을 수락하고 상하이로 가기로. 7069-42. 하지만 그 전에 박지훈과의 집으로 돌아가 내 개인 물품과 중요한 서류들을 가져와야 했다. 나는 지훈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전에 짐 가지러 갈 테니 집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곧바로 답장했다. 마음대로 해. 다음 날 예비 열쇠로 집문을 열자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실에는 여성의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마시다만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다. 심장이 쿡 내려앉았다. 나는 서둘러 침실로 향했다. 문을 여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박지훈과 한 젊은 여자가 벌거벗은 채로 우리 침대에 뒤엉켜 잠들어 있었다. 침대 시트에는 의심스러운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 1007-31. 그 여자는 그의 휴대폰에 행정팀 민하윤이라고 저장되어 있던 바로 그 여자였다. 나는 침실 문 앞에 서 있었다. 혈관 속에 피가 그대로 굳어버린 것 같았다. 침대 위에 2사람은 깊이 잠들어 내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지훈 씨는 심지어 가벼운 코를 골며 한쪽 팔을 그 여자 몸에 거만하게 걸치고 있었다. 이것이 그가 말한 잘못을 알았다는 것이고 시어머니가 말한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내연녀였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다. 카메라는 어지러운 것일 식탁 위에 와인잔을 훑고 마지막으로 침실 속 벌거벗은 남녀에게 고정되었다. 1082-24 증거 수집을 마친 후 나는 조심스럽게 내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결혼사진 커플 머그, 컵 그가 사줬던 싸구려 선물들 모두 그 자리에 남겨두었다. 나는 오직 신분증 개인 노트북, 몇 가지 기념 가치가 있는 물품과 자주 입는 옷까지만 챙겼다. 서재를 정리하다가 금고가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훈 씨가 어젯밤 급하게 일을 치르느라 금고 잠그는 것조차 잊은 모양이었다. 나는 조용히 금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약간의 현금과 보석 외에 서류 뭉치 하나가 있었다. 무심 넘겨보는데 내 숨이 점점 가빠졌다. 이것은 지훈 씨의 최근 반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과 이체 기록이었다. 105021. 거기에는 그가 매달 신희 지혜에게 거액을 송금하고 최근에는 우리의 공동 예금을 이용해 재테크 상품을 구매한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수익자는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기가 막힌 재산 빼돌리기군. 나는 차갑게 웃으며 모든 서류를 촬영했다. 지은 씨와 시어머니는 입만 열면 아파트 지분을 자기 집에서 냈다고 주장하더니 뒤에서는 몰래 우리의 공동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막 떠나려는데 침실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캐리어를 든 차에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한 발 늦었다. 지은 씨가 눈을 비비며 침실에서 나왔다. 나를 보고는 민기 멍해졌다. 연우야. 침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여자의 기척이 느껴졌다. 지우는 내 얼굴을 보자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네가 왜 여기 있어 내 물건 가지러 왔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냐? 그럼 뭔데요? 마사지라도 받는 중이었어요. 내 비웃음에 그는 격분에 손목을 거칠게 잡아챘다. 열쇠 내놔, 휴대폰도. 나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숨겼지만 지우는 가방을 뒤져 결국 휴대폰을 빼앗았다. 잠금은 풀지 못했지만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사진 찍었지, 지워. 그가 내 목을 조르며 벽으로 몰아붙였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다 발길질이 그의 급소에 꽂혔다. 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자 나는 화병을 집어 던졌다. 쨍그랑 파편이 튀었고 그는 더 격분에 달려들었다. 몸싸움 끝에 허리가 테이블 모서리에 세게 부딪히며 숨이 막혔다. 고통에 웅크린 나를 보며 지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다가왔다. 그 순간 침실에서 여자가 뛰쳐나와 비명을 질렀다. 사람 살려 지훈이 허겁지겁 그녀의 입을 막았다. 나는 그 틈을 타 휴대폰을 더듬어 찾아 마지막 힘으로 100개의 시비를 눌렀다. 신고했어요. 곧 경찰 올 겁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오자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연우야? 방금은 내가 잘못했어. 얘기 좀 경찰에 노크가 울리자 그의 말은 끊겼다.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다. 바닥에 쓰러진 나 흐트러진 지훈 겁에 질린 여자. 상황은 명백했다. 누가 폭행했습니까? 나는 힘겹게 손가락을 들어 지훈을 가리켰다. 저 사람이 제 목을 조르고 밀쳤어요. 지훈은 격하게 반박했다. 아닙니다. 이 여자가 먼저 화병으로 하지만 젊은 경찰관이 내 목과 허리를 살피더니 얼굴을 굳혔다. 구급차 부르겠습니다. 나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경찰에게 앨범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 경찰이 영상을 확인하자 곧 표정이 굳어졌다. 박지훈 씨 영상에 따르면 가정폭력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관계도 있었군요. 지훈은 횡설수설했지만 증거는 분명했다. 곧 구급차가 도착해 나는 병원으로, 지훈은 경찰서로 각각 향했다. 검사 결과 허리에는 심한 타박상, 목에는 조임 자국 두피에도 상처가 남아 있었다. 의사는 즉시 경찰에 보고했고 여경이 찾아와 내 진술을 받았다. 서연우 씨 고소하시겠습니까? 여경의 물음에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구속은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해 진단서와 사건 접수증은 필요합니다. 여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가정폭력은 제때 신고하고 증거를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잘하셨어요. 병원을 나올 때쯤 수진이가 달려와 눈물을 글썽겼다. 그 짐승 같은 놈, 내가 가만 안 둬. 나는 그녀를 달랬다. 괜찮아. 이제 증거는 확실해. 이혼은 순조로울 거야. 임시 거처로 돌아오자마자 변호사 장미영에게 모든 자료를 보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외도 폭력 재산 은닉까지. 박지훈 씨는 이혼 소송의 모든 지뢰를 다 밟았습니다. 법원은 반드시 당신 편을 들어줄 겁니다. 그러나 다음 날 지훈의 전화가 또 왔다. 연우야, 내가 잘못했어. 고소만은 하지 마. 모든 대화는 변호사를 통해 하세요. 내 단호한 목소리에 그는 다시 본색을 드러냈다. 잊었어, 우리 엄마가. 내 회사 대주주랑 아는 사이라는 거. 나는 차갑게 말을 끊었다. 영상사진 진단서만으로도 당신을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 있어요. 다시 괴롭힌다면 온 세상에 공개하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지우는 이를 갈며 말했다. 대체 원하는 게 뭐야? 공정한 이혼. 내가 받아야 할 건 한 푼도 빠짐없이.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전쟁은 이미 내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사흘 뒤 나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정식 제기하고 재산 보전 신청도 마쳤다.
그리고 회사에 상하이 발령을 수락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짐을 싸던 날 수진이가 와서 물었다. 후회 안에 나는 고개를 저으며 조작된 사진을 반으로 찢었다. 후회는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것뿐이야. 출국 전날 김도연이 송별 저녁을 제안했다. 레스토랑에서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상하이에 있는 친구들 연락처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쓰세요. 왜 이렇게까지? 내가 묻자 그는 웃었다. 대학 때부터 당신을 좋아했어. 그땐 남자친구가 있어서 말 못했지만 지금은 그냥 그 아쉬움을 조금 메우고 싶은 거지.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혼 소동 이후 처음으로 찾아온 설렘. 그는 능숙하게 화제를 돌리며 말했다. 상하이는 좋은 곳이에요. 당신도 분명 좋아하게 될 겁니다. 그날 밤 법원에서 조정기일 통보서가 도착했다. 마침내 마지막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 이혼 소송은 한 달 뒤로 잡혔다. 변호사는 당분간 서울을 떠나지 말라 했지만 상하이 발령 역시 놓치기 어려웠다. 갈등하던 내게 대표님의 전화가 걸려왔다. 연우 씨 회사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상하이 지센 2주 늦게 합류해도 돼요. 우선 사적인 일부터 잘 정리하세요.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직 있다. 그리고 드디어 법원 조정실. 차가운 에어컨 바람 속에서 손가락이 떨려 책상을 두드렸다. 반대편 회의실에 앉은 지훈과 그의 가족은 이따금 나를 노려봤다. 기억하세요. 장 변호사가 속삭였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조정관은 먼저 지훈 측을 만나고 우리에게 왔다. 피고는 협의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아파트는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부모의 증여였다고? 나는 서류를 꺼내 조용히 밀었다. 여기 은행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제 돈으로 40% 지분을 냈고 지난 3년간 대출은 공동으로 상환했습니다. 조정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 변호사가 곧바로 말을 이었다. 또한 피고는 공동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그가 내 금고 사진과 이체 기록을 내밀었다. 여동생에게 2억 8천만 원 어머니 명의로 5억 원짜리 상품까지. 모두 공동 예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조정관의 표정이 굳어졌다. 원고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장 변호사가 차분히 조항을 인용했다. 외도와 폭력 재산 은닉. 모든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재산을 65대 35로 분할하고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합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USB를 건넸다. 외도 사진 폭력 영상, 상해 진단서 금융 기록. 조정관이 화면을 훑어보며 안경을 벗었다. 피고 측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떠나자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 재판은 완전히 뒤집혔다.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장 변호사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박지훈 씨 어머니 같은 사람은 차라리 돈을 태워버릴지언정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워낙 확실하니 법정에서는 반드시 유리합니다. 예상대로 30분 뒤 조정관이 돌아와 말했다. 피고 측은 50대 50을 고집하며 모든 과실을 부인합니다. 그럼 법정에서 뵙죠. 장 변호사는 태연하게 답했다. 법원을 나서는 순간 시어머니와 지혜가 길을 막아섰다. 우리 집이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법정까지 와서 망신을 시켜나는 걸음을 멈추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외도 폭행 재산 빼돌리는 게 잘해준 겁니까? 원하시면 사진과 영상 여기서 다 보여드릴까요?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일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길고 지독하다. 그때 도연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조정은 어땠어? 내가 서울로 돌아가 같이 있어줄까?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지만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혼자 맞서고 싶어요. 2주 동안 나는 업무를 마무리하며 동시에 재판 자료를 준비했다. 박 씨 집안은 의외로 조용했다. 폭풍 전에 고요 같았다. 재판 전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연우야. 지훈의 목소리였다. 놀랍게도 낮고 부드러웠다. 내가 잘못했어. 바람도 폭행도 모두 내 탓이야. 내일 판사 앞에서 이런 꼴 보이고 싶지 않아. 우리끼리 해결하면 안 될까? 나는 의심스러웠다. 이 사람이 이렇게 쉽게 무릎 꿇을 리가 없다. 내 조건 전부 받아들일게. 재산 65%, 위자료 전부. 소송만 취하해줘.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죠? 잠시 침묵. 이어서 떨리는 그의 고백. 그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는 건 원치 않아. 내 직장 생활에 치명적이야. 결국 이것이었다. 사랑도 반성도 아닌 오직 체면. 내일 법정에서 봅시다. 진심이면 판사님 앞에서 합의하세요. 전화를 끊으는 뒤 나는 곧바로 장 변호사에게 알렸다. 속임수일 겁니다. 시간을 끌려는 거죠. 그녀의 경고는 단호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된다. 내일 제가 옆에 있을 테니 절대 그들과 단독으로 접촉하지 마세요. 장 변호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창밖 서울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다. 내일이면 끝난다. 나는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다. 다음 날 아침 법원 앞은 이미 인파로 북적였다. 그런데 낯선 플래시가 번쩍였다. 기자들이었다. 어떻게 된 거죠? 내가 당황해 묻자 장 변호사가 얼굴을 굳혔다. 박지훈 씨 어머니가 부른 겁니다. 언론으로 압박하려는 거예요.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기자들 앞에서 목청을 높였다. 바로 이 여자예요. 우리 며느리가 돈 때문에 아들한테 외도와 폭행 누명을 씌운 거예요. 순식간에 질문이 쏟아졌다. 정말 재산 때문에 이혼을 고집하시는 겁니까? 외도는 사실인가요? 가정폭력 주장은 꾸며낸 게 아닌가요? 나는 눈부신 플래시에 휘청이며 숨이 막혔다. 이렇게까지 비열할 줄은 몰랐다.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법정의 판결을 기다려 주십시오. 장 변호사가 단호히 막아서며 나를 안으로 이끌었다. 법정 안에서도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내가 떨며 속삭이자 변호사가 내 손등을 눌렀다. 괜찮습니다. 판사님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만 보십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지훈 측은 예상대로 감정에 호소했다. 원고가 일에만 몰두해 가정을 돌보지 않아 결혼이 파탄났다는 주장. 그리고 외도폭력 모두 부인하며 오히려 내가 유책 배우자라고 몰아붙였다. 하지만 우리의 차례가 되자 장 변호사는 차분히 모든 증거를 꺼냈다. 외도 사진 폭행 영상, 상해 진단서 재산 은닉 내역, 그리고 마지막 박지훈과 행정팀 민하윤의 호텔 출입 기록까지. 법정 안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제 판세는 완전히 우리 쪽으로 기울었다.